이거 비판 한번 해볼까요? 민주당 의원 21명이 대선 경선에 대한 입장문 발표라고 하면서 정치개혁 그리고 기본소득 논쟁을 한번 제안하자 이거를 봤는데 그 21명 중에서 강선우 의원은 빠진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20명이 지금 8월 16일 날 사실상 이 자체가 마치 이재명 지사를 반대하는 반 이재명 연대, 굳이 말하자면 이낙연 후보 캠프와 정세균 후보 캠프의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기본소득 검증하자, 뭐 정치개혁하자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셀프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문구도 등장을 합니다. 비서실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낙연, 정세균 이분은 국무총리할 때 청와대에 불만이 많았다는 뜻인가요? 저는 이게 보면 다 멋있는 말이잖아요. 1페이지가. 그런데 여기에 비서실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뒤에는 사실은 내각제 개헌이라거나 의원 집정부제 개헌이라거나 이게 맞닿아 있는 어느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나온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도요. 오랜 논쟁이 있었지만 문제가 있어서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이건 명백히 거짓말이에요. 물론 기본소득을 전 연령층에서 하고 있는 나라는 뭐 찾기 좀 어렵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한국이 최초로 할 수도 있고요. 이분들 되게 신기한 게 미국, 일본이 하고 있는 것도 반대를 위해서는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귀를 막기도 하다가도 한국이 최초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상상력조차 없는 사람들. 이게 기본소득 중심으로 대선판이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역대 대선을 쭉 보시면 저는 기본소득을 이낙연 후보가 만약에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그럼 이낙연 후보의 기본소득을 지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기본소득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대 정신에 역행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에서 이재명을 지우고 기본소득을 던져보면 이게 이제 과거에 보면 그 노무현 후보 때 행정수도 이전 그때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의제 세팅을 쭉 하는 거죠. 그 의제 그리고 보세요. 한반도 대운하 실패한 정책이지만 한반도 대운하를 하자고 주장한 그 당시 이명박 중심으로 의제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쪽에서 내건 의제들은 그게 다 뭐 실패하고 박근혜는 경제민주화 얘기했지만 사실 거짓 공약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 쪽에서 제시했던 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적폐청산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일정 비율을 얼마 준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는 국민들은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경제 불평등에 대해서 대안을 내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점점점 지지가 높아지잖아요. 예. 그 이유는 눈높이가 국민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관련한 찬반 투표했어요. 반대가 더 높았어요. 이유가 뭐게요? 필요 없다는 거. 주고 복지 없애겠다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본소득을 복지를 대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그런 경우 복지를 계속하는 게 낫다고 본 거예요. 그분들은 복지 수준이 너무 높아서. 지금 이재명 씨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라고 보는 게 맞죠. 네, 그렇죠. 그래서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저는 경제정책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뭐 이게 완벽한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네. 실제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내수 비중이 너무 낮아요. 근데 자영업자는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경제 살리는 정책이라고 보면 전향적으로 논의하면 되는데 이낙연, 정세균 지지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것처럼 지금 약간 좀 이상한 모양새가 돼버린 거죠. 자신들의 정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의하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1위가 되는 건 맞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반 이재명 연대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떼거리로 모이면 정치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초반에 프레임화 되기를 좋은 이런 게 있잖아요.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검증하자고 나왔다면 이걸 네거티브로 인식 안 하는데 네거티브가 한창일 때 등장을 하면 그 사람들의 컨텐츠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아니 이건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분들인데요. 예. 예, 그리고 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원칙에 따르면 코끼리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예. 거죠. 코끼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소개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요. 그 김우영 우리 새날 그 파란 남자들의 고정 패널이기도 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자치발전비서관을 했던 분, 이분의 페이스북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릴게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골수 운운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고무신 거꾸로 신더라. 솔직히 친문 자처하는 분들 중에 좋은 분들 많지만 일부 호의하는 형들 정신 차려라. 문통님을 시대적 가치의 대변자로서가 아니라 계파 정치의 우물 속에 가두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태산과 같이 큰 정치가 아닌 친소 관계 속 어느 정치적 계파의 수장으로 만들려 했어야 되겠는가. 물론 문 대통령님은 그런 참모들마저도 내 자식이요 하며 그 속에 품고 계시지만 포용적 복지국가, 한국형 뉴딜, 적극적 재정, 혁신적 성장, 문통의 국정과제의 연속선상에는 관료주의에 포섭되고 계파주의에 매몰된 당신들의 폐쇄성은 설 자리가 없다. 기본소득 위험한 정책이라고? 국민들 삶이 위험천만한 상황인데 자살률 여전히 1위이고 최근 몇 년 더 악화되었다. 반면에 대기업의 성장률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OECD 성장률 1위, 수출도의 대기업 잘 나간다. 자동화율 세계 1위. 그 화려한 실적의 이면에 젊은이들의 일자리 실종이 있다. 그러면 뭐라도 해야지. 로봇세, 데이터세 도입해서 청년 기본소득이라도 다른 나라들보다 제일 먼저 도입해야 할 절박한 상황 아닌가? 그것을 의제로 던져서 논쟁해보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을 위험한 일로 몰아가는 것은 무슨 저희인가? 비친 것도 없는 기재부의 절절미는 한심함은 주권 재민의 추상 같은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다. 미래에 적응하고 부단히 새로움을 갈고 닦으며 기성의 벽을 깨는 도전적인 개방성에 문통님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것이다. 다수의 선량한 분들의 가치 논쟁은 환영하나 반 누구누구 하는 허접한 개파 정치적 설수는 이제 그만하시라.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본인들은 나 친문일세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지만 실제로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 이재명 캠프로 엄청 많이 갔거든요. 결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느낌이 이재명한테 더 난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주의 4.0이라는 조직 있잖아요. 박주민 의원도 거기 이사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 4.0 또 지금 좀 아까 얘기한 분들 한 20명이 이낙연 지사 캠프로 가네마네 이런 보도 나오잖아요. 저는 저런 집단 행동이 요즘 시대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그냥 하면 되지. 집단으로 모여서 움직이는 게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시대 흐름에 안 맞는다고. 그럼요, 안 맞죠. 시민들이 촛불을 들 때 우리 우르르 가자 아니에요.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다 가보니까 모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리고 그 정세균 전 총리께서 초선들 토론회에 참여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문제는 미흡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지 않았다. 난 이 얘기 자꾸 나올 때 근데 이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에 박용진 후보도 동의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문재인 정부가 시장 원리를 존중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나름 연구를 해본 결과 이런 문제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최근에 민주당 제가 엄청 비판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종부세 관련해가지고 상위 2%한테만 걷겠다?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어서 끝까지 뭔가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집값이 오르면 실패를 그냥 인정하는 듯한, 물론 여기에는 대선 주자들 대부분 다 포함됩니다만 전 내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새날이 그런 방송 만들었겠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 다른 정권이었다면 집값 더 올랐다.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올 오와 나싱이야. 성공 아니면 실패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총리였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잘한 점도 이야기하면서 그중에 미흡했던 점을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열심히 정책을 막 25번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내고 나서 본인들이 실패를 인정해버리면 그냥 실패한 거예요. 이 프레임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 거의 국민 과반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이런 어떻게 보면 공감하기 어려운 비난이 쏟아지는 걸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지금 뭐 이런 유튜버도 없고 만약에 지지율도 만약에 많이 낮았더라면 어땠을까? 가장 먼저 앞장서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들더라고요. 정말 무섭습니다, 진짜 이런 거 보면. 정치라는 게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가? 애초에 이게 다 인간 세상이고 이게 결국에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서로 이 안에서는 적어도 이러면 안 된다고 보는데 참 무서워요, 진짜 정치가. 그러니까 나는 그 조국 장관 건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중동의 시각은 무섭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조국 나쁘다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조국은 나쁜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의 다수예요. 가장 많은 세력이라고. 이 사람들에게 설사 조국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고 할지라도 검찰이 했던 그 폐악질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같이 싸워주면 흩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부동산 정책도 난 똑같다고 봐. 그 맥락이 부동산 정책이 집값이 올랐으므로. 근데 표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그냥 인정해버려. 그러면요, 나중에 백이야기 무효가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집값을 잡을 건데요? 난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그런 부분인 거죠.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인기 있는 이유가 이거랑도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인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국민의힘에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줘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국회 개원하기 전에 정진석이 내정돼 있던 국회 부의장 지금까지 공석이었거든. 김상희 부의장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드디어 국민의힘이 국회 부의장 그 자리 차지하고 상임위원장 6명도 지금 국회로 들어옵니다. 이거 민주당에서 결국 양보하는 바람에 협치라는 말을 들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협치가 저는 21대 국회 민주당을 망칠 거라고 봐요. 최소한 이런 협상은 다음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누구 법사위원장 앉히려다가 지금 이 사태가 난 거예요. 그 법사위원장 앉으시는 분이 지금 이낙연 캠프의 주요 요직이 계시죠. 이들이 돌아와요, 상임위원장으로. 농림축산식품해상수산위원장의 홍문표 또는 김태흠. 답답하다 진짜. 이런 분들이 이제 상임위원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분들이 옛날에 이낙연 의원이 MB 정부 때 그 농수산 상임위원장 하면서 4대강 엄청 빨리 통과시켜줘가지고 칭찬받았다는 그렇게 활동할 사람들이에요? 국회 의정 활동할 사람들이냐고.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론박. 네, 문체위가 이번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그 개정안을 서두르는 이유도 문체위를 넘겨주기로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박대출 의원은 굉장히 자기 입장이 강하고 진짜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그래서 문체위에 계류돼 있는 뭔가 어떤 분야 그 관련된 분야의 개혁 법안이 통과되기 쉽지 않죠. 예. 그리고 후반기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 저쪽으로 양보합니다. 정부가 딱 출범하는 그 시점이에요. 국회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지난번에 가장 문제가 정부 조직 개편하면 그 민주당이 이겼을 경우 후보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이제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통과되겠냐 이 문제 제기를 제가 했죠. 저는 가장 그게 걱정된다. 그러니까 독재 프레임에 안 빠지려고 엄청 노력하다 보니까 180석은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상임위원장 6개 내주는 거는 애초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저쪽이 안 받은 거예요. 네. 핵심 법사위원장이거든요. 법사위 권한을 아무리 축소해도 법사위원장은 의안을 상정할 권리, 상정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이 법사위원장이 의안 상정을 안 해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사위 뭐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고 법도 뭐 60일, 30일 뭐 이렇게 단축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빨리 해야죠. 환노위원장 이채익이에요. 세상권대 이채익님. 환노위가 그렇다니까요.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데 4대강 환경영향평가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찬성했던 분들이 환노위 위원장이 되십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뭐 링컨, 그러니까 뭔가 위인을 보면서 막 좌우를 넘나들고 뭐 양쪽의 인정을 받고 멋있죠 당연히. 누가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국회의원은 명확히 그 선거철에 지지자들한테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고 거기서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그 지지자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역할로서 뽑힌 건데 본인들이 아까 엘리트 정치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내가 시민들을 가르치고 이들을 어디로 이끌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생각해요. 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전 다르다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미국은 조금 구조가 달라서 뭐 일을 하기 위해서 여야를 넘나들었다. 이건 통치자 차원에서 한 건데요. 아우 말도 마세요. 오죽하면 그 노예해방 반대론자에게 암살당할 네. 정도로 네. 갈등이 심했고 네. 의회에서 링컨 대통령을 흔든 거는요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아주 일부분을 가지고 네. 그걸 막 확대 해석해서 뭐 그 예로 드는 거예요. 네. 막 지금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예. 예, 덜 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전 제가 봤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집산 성명을 발표하는 건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렇죠. 왜 원내대표가 이거를 어쩌고 했는데 막상 투표에 붙였더니 찬성이 많더라. 정치 모르시는 분들이 180석이나 있어가지고 국회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지층 믿고 가셔도 되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